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사실은 첫 번째 시간을 제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은 좀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있는 내용이 내가 바로 이해를 안 된다, 이해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당연합니다. 이걸 다 이해하면 어, 진짜 어렵겠죠. 어렵기 때문에 저도 뭐 큰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것이라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오히려 거꾸로 첫 번째 수업 내용을 더 복습을 하셔서 이거를 이제 숙지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은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를 좀 내려놓으시면서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배상법에 자동차 운행자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조문을 슬쩍 넘어갔는데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을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위반하여 타인의 손해를 입히거나, 거나니까 5월이잖아, 5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서,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앞에 있는 내용,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을 법령 위반한 경우, 경우 위반을 통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요것만 봤던 건데, 사실 이제 두 번째 요건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얼핏 봐서는 뭐 이런 고의과실 법령 위반 내용 없었잖아요.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만 있으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조문 구조상으로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이런 거 따로 요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입증할 필요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뭐냐라고 봐야 되니까 밑에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사실은 이제 운전을 좀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아주 잘 아실 수 있죠. 저희가 왜냐하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책임보험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3조의 의미는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 사망하거나 부상이니까 대인사고 발생한 거잖아요. 대인사고 발생하면 고의과실 묻지 않냐고 밑에 참고만 바로 보시면 일단 부담하라는 거죠. 책임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3조 뒤에 있는 조문들은 소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책임을 지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보험 제도랑 이거를 결부시켜서 일단은 너가 책임보험 국가가 다 가입을 시킨 다음에 어쨌든 너가 운행하다가 사고 났으면, 특히 대인사고 발생했어, 다 책임져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운전자, 그러니까 직접 내가 운전을 해서 어떤 고의과실로 사고를 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 이익이 있는 사람, 운전자가 직접 그 운행자가 될 수 있겠지만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행자라는 개념이 좀 더 넓은 개념이다.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랑 다르다. 근데 이 조문 구조를 보면 고의 과실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어, 자동차 운행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냐, 이게 게을리하지 않을 때가 과실이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거를 뭐 어떤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이제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1호 같은 경우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운전자 외에 제3자 고유 과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개입돼서 나는 과실이 없고 다른 사람이 과실이 개입되어 있고 이런 경우라고 하는데, 이건 별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니까 입증 책임이 어떻게 보면 전환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뭐 중간 책임 아니면 다른 뭐 어떤 일반적인 이제 손해배상 구조에서 고유과실 입증 주장하는 사람 입증에 대한 구조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너가 다 책임져라. 운행 지배를 해서 운행 이익이 있으면 운행자 너가 일단 책임을 져라. 그리고 너 돈이 어쨌든 책임보험 가입했을 테니까 어쨌든 나는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겠다라는 것이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큰 구조이거든요. 특히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책임보험과 가입시키면서 어느 정도 경과실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도 질 거 아니에요. 저희가 민사상 책임도 있지만 형사 책임도 질 텐데, 일정 형사 책임을 또 어떻게 보면 면제시켜주는, 그러니까 크게 뭔가 문제가 안 됐을 때는 이 사람이 다쳤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경미한 경우에 책임보험 가입하고 돈으로 일단은 이제 보상이 됐다고 하면 일단은 이제
기소를 안 하는 이런 형사적인 문제랑도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그 자체만으로도 민사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런 책임을 어떤 보험을 통해서, 보험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을 해쨘다는 측면에서는 보험법이랑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특히 이런 운행에서 사고 난다면 부상하게 입다는 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인 거잖아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랑 연결된 이런 범죄의 유형에 있어서는 형사적인 문제랑 결부된 거니까 굉장히 민사, 형사, 보험 이런 게 다 연결되는 문제이고, 심지어 국가 여기 이 자기를 위한다는 게 공무원이 공무상 자동차 운행하다가 사고 발생시켰다? 국가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저희가 행정법 시간이니까 행정법이랑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 예, 물론 이제 이게 학문적으로 아니면 또 행정법을 공부하면서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조문이 있었는데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 설명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배상이 금지라는 내용이 약간 헌법적인 내용이긴 해서 사실 헌법 시간에 좀 다뤄야 될 내용이긴 하고요. 일단은 조문이 있으니까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또 1항 단서에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에 보면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대원이 예비군이죠. 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어떤 보상금을 지급하겠죠. 보상금을 받게 되면 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이제 보상의 개념과 배상의 개념이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은 국가배상 시간이긴 하니까 제가 보상 얘기를 자세히 다룰 수는 없는데, 다음 주가 저희가 손실 보상 관련된 파트이기 때문에 보상과 배상은 구별되는 것이죠.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액수만큼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배상의 가름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배상은 그냥 민법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주장 입증을 해서 받아내는 것이라고 하면, 보상은 이런 재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관련돼서는 이미 다 사전에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유가 해당되면 일단은 뭐 그냥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적이고 또 절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저희가 행정법 시간이니까 행정법과 더 관련된 것은 이 보상의 개념인 것이고, 배상은 사실 행정법과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조문이 있다라는 것만 좀 생각해 두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상심의회라는 제도가 또 있는데요. 배상심의회는 일단은 일종의 행정심판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던 행정심판은 사실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이었고, 일반적인 보통의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 행정심판이었던 것인데, 이거는 사실 행정심판이라고 약간 애매하긴 하죠. 왜냐하면 일단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긴 한데 처분을 꼭 전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행정심판은 처분을 전제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구조는 행정심판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손해배상 소송과 상관없이 배상 신청할 수 있는데, 배상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하거나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경우, 지급, 기각, 각하하는 이런 결정들을 본다고 하면 이 배상 결정의 성격을 저희가 재결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좀 봤던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행정심판에서 말하는 재결이랑 이 재결 개념이 좀 약간 넓은 개념들이 있다라고 잠깐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와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배상심의 제도가 있고, 특이할 점은 15조를 좀 보시면 되는데, 배상 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 청구하지 않고, 왜냐면 자기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예전에는 이거를 재판상 화해한 것으로 간주시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행정법 시간보다는 헌법 시간에 좀 더 다뤄야 될 내용이긴 해서, 제 생각에는 이 방금 봤던 자동차 운행자 책임, 이중배상 금지, 배상심의에는 오히려 제가 이거를 이제 강의안으로 배포하면 더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삭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이제 임의적 건치라는 표현은 배상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게 필수적 전치였거든요. 손해배상 소송 제기하기 전에 배상 심의 한번 갔다 와라 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임의적 변치로 바뀌었다라는 거 점이어서 구조랑 15조 3항 정도가 좀 의미가 있는 조문이기도 한데, 오히려 이제 앞에 이런 걸 보느니
저는 이제 앞에 첫 시간에 봤던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을 더 열심히 보기 때문에 제가 배포하는 강의 안에는 이 내용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차분 취소소송과의 관계. 사실 제가 이 관련된 내용들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틈이 날 때마다 조금씩 어떻게 이스터 에그처럼 설명을 드렸던 것이긴 한데,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지금 설명 안 하면 설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총대를 메고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송물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는데, 수송물은 크게 전소 후소를 전제하면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수송이랑 뒤에 있는 수송이 같은 맛이냐 다른 맛이냐, 크림 맛과 우유 맛은 같은 맛일 수도 있고 다른 맛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야, 이게 다르다, 좀 더 크리미한, 그러면 지방 냄새가 좀 더 많이 풍기는 것이 크림이라고 볼 수 있고, 우유는 좀 더 뭔가 건강한 맛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는 우유 맛이랑 크림 맛이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소송물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이 크림 맛, 우유 맛을 같다고 본다고 하면 소송물이 동일한 것이고, 다르다고 하면 다른 맛이 되겠죠. 이게 지금 왜 되냐면, 저희가 이제 국가배상 청구가 꼭 처분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처분을 전제한 소송이라고 했을 때, 처분으로 같이 온다고 하면 이 소송과 이 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어떤 관계, 같은 소송이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일단 결론적으로 소송물이 다르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국가배상 청구권의 존부인 것이고, 국가배상 청구권이 존재하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고, 처분 취소 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승소해서 취소 판결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겉보기엔 다른 거죠. 처분 위법성 일반이고 뒤에 있는 거는 국가배상 청구권의 존부이기 때문에 일단 소송물은 다르다. 근데 사실 까놓고 보면 지금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그 사실관계에서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이 있는 것이고, 그걸 전제해서 2차적 권리구제로 국가배상 청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관련성이 있긴 한데 제가 일단은 겉보기에는 다른 거다. 이건 또 소송법을 지금 이해하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좀 어렵긴 하죠. 아무튼 취소소송과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제가 이 표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면 사실은 행정법의 전반을 다 요약할 수 있는 요약한 내용이긴 하죠. 왼쪽에 있는 처분 취소소송을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게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통용권이 없으면 각하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처분 취소소송이니까 대상 적용은 행정처분이겠죠. 그래서 법규명령 행정규칙 사실행위 안 되겠죠. 원고 적격은 법률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직접 상대 처분을 받는 사람이면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는데, 주로 이렇게 원고 적격이 문제되는 것은 제3자일 때 문제가 있었다. 피고 적격은 이때 이거 지금 피고 저격이 아니라 적격인데 오타가 하나 있네요. 피고 적격 보시고, 이거는 저희가 처분청이란 행정청이라는 개념, 행정기관이라는 개념이 나왔잖아요. 잠깐 비교해 보면 오른쪽에 피고 적격은 행정주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 처분청이니까.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뭐 서울특별시장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대한민국이나 서울특별시가 된다. 권리보호 이익은 뭐 사실 좀 옆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비슷한 거고, 전치주의, 행정심판 거치지 않아도 일단은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니까, 물론 필수적 전치주의가 있는 제도 하에서는 갔다 와야 되는 것인데, 일단은 저희가 전치주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 거치지 않아도 바로 할 수 있다. 제소기간 90일 1년이었잖아요. 그리고 관할법원은 행정소송법이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 적용되는 적용 법률이 행정소송법이다. 만약에 행정법원에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 각하되는 것이죠. 행정처벌 대상하지 않았다? 각하 판결받게 되는 것이고, 피고 적격을 잘못했다? 또 각하. 90일 1년 넘었다? 각하되는 것이고, 임의적 전치주의, 필수적 전치주의 제도 하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그냥 했다? 각하되는 것이다. 취소소송이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은 좀 다르긴 하잖아요.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제소기간 90일 1년 요구하지 않았고, 전치주의도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5번, 6번 필요하지 않았고, 대신 1, 2, 3, 4번, 7번은 동일했죠.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인 경우는 일단은 무효가 잘 안 되니까 처분 취소소송만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본원 판단으로 가는데, 다음에 이유가 있으면 승소하고 없으면 패소하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처분을 절차상 하자가 눈에 좀 보이니까, 이것만 있으면 또 이것만 해서 독립한 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 절차상 하자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처분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 것인데, 사실은 처분 자체에 사실 관계가 없는 경우가
보통은 행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증거들을 다 확보하고 청문 절차를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의 오인의 경우는 사실 뭐 크진 않고요. 대부분은 이제 법리 오해일 것이고, 법리 오해는 결국 내가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우위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 또 모타가 또 있네요. 이 슬라이드는 제가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3번. 3번 재량권 일탈 남용. 재량권 일탈 남용은 깎아달라. 1번, 2번은 전체 취소해달라는 것이고, 재량권 일탈 남용은 사실은 조금 깎아달라. 아니면 뭐 전체 깎아달라는 표현도 있긴 하겠죠. 따지고 보면 이 법률 우위 원칙 중에 하나로서 비례 원칙이 있는 것이라서 이 법률 우위 원칙과 재량권 일탈 남용이 사실 구별이 쉽지 않아요. 그게 그놈인데 일단은 이제 구별을 저희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소장에서 잡고 있죠. 자, 여기까지 취소소송인데 이걸 전제해서 저희가 이거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체적 권리구조 아니면 동시에 같이 할 수도 있고, 수업 요건이 없으면 각하 된다는 개념은 똑같은데 뭐 대상적격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원고적격 뭐 비슷한 개념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크게 문제 안 되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피고적격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로서 행정 주체가 대상이 된다. 이거는 저희가 봤던 당사소송이랑 비슷하잖아요. 상고소송은 처분청 개념이 있어가지고 구청 행정청을 특정해야 되는 것인데,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주체가 피고가 된다. 소위 얘기하면 다 넘어가시고, 관할 법원이 민사법원이다.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퀴즈가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당사자 소송이 될까요? 당사자 소송은 이런 그 항고소송과 민사소송의 사이에 있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당사자 소송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도 있긴 하지만,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당사자 소송이 되려고 하면 관할 법원이 민사법원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행정법원이어야 되는 것이고, 행정소송법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은 그냥 민사소송이다. 하지만 이제 행정법 학자들은 당사소송으로 붙고 싶어 하죠. 하지만 민사소송이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본안 판단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유승 승소인데 1, 2, 3, 4가 결국에는 아까 봤던 첫 번째 시간에 봤던 그 요건들이에요. 요건들 따지고 이렇게 되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약간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것이, 뭐 실제는 뭐 직무집행 관련성, 공무집행 관련성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테지만 고의과실 입증하는 게 가장 쉬울 것인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위법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위법성이 왼쪽에 있는 법률의 원칙이라든지 법률보의 원칙 위반, 어떻게 보면 재량권 일탈 남용, 요거와 어떤 관련을 갖는지 되게 유사한 개념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 관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모티브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약간 요건은 다르긴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요건이 비슷하지만 다르다. 규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부터 좀 세트로 나오는데요. 종합적으로 해보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인가? 이건 이제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에 관련된 것인데, 뭐 사실 공정력이나 구성요건적 효력이 뭐 그놈이 다 그놈이긴 합니다. 무효인 경우에는 다 애초부터 무효인 경우는 어쨌든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취소 사유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공정력이나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근데 이 취소를 행정의 취소는 민법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 특히 물론 직권 취소도 가능하긴 하지만 행정재판부에서 취소 소송의 형태로 취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안 한 상태에서 다른 재판부가 과연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요 문제로 돌아와 버리면 민사법원에서 저희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왔는데 소장이 접수가 됐는데 보니까 대상의 처분이에요. 물론 여기는 처분만 전제로 했지만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어떤 공무원의 가해행위, 여기 1번에 있는 공무원의 가해행위, 본안 판단의 파란색 1번 있잖아요. 요 1번이랑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제 소송 요건 중에서 대상적 1번이랑 비교를 보시면 저희가 공무원의 가해행위의 이 범위에서 처분으로 한정되지 않고 더 넓은 개념이긴 했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처분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들어와 보니까 이 민사법원에서 소장이 왔는데 국가배상 달라고 하는, 돈 달라는 소송인데 알고 보니 국가배상 청구야. 근데 취소를 안 하고 왔다. 취소소송 제기 안 하고 왔는데 내가 판단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에 따르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취소는 다른 국가기관, 특히 행정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과연 내가 민사법원인데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능할까 의문에서 그런 의문이 단순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였다고 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였다고 하면 안 된다고 봤는데 국가배상 청구에서는 상관없다. 취소인 경우에도 별도 취소 판결 굳이 취소소송 거치지 않고 하더라도 야, 내가 별도로 판단해줄게 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행정처분에 공정력 구속요건이랑 상관없이 야 내가 판단해줄게. 내가 판단해줄게. 그러니까 직접 민사법원 얻으라도 내가 차례 판단해줄게.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는 게 판단은 가능한데 과연 그 입증이 쉽냐라는 것이죠. 위법 자체도 입증이 쉽지가 않고 고의 과실도 입증이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어느 도단이긴 한데 가능은 하다, 쿨하게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는데 사실 입증이 쉽지 않긴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일단 결론적으로는 된다고 얘기는 해야 되겠죠. 법으로 본다고 하면. 이건 취소소송 제기 전에 민사법원에서 부가배상 청구가 취소 판결 안 받고 와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었다고 치면 잠깐만 지금 하나가 빠졌네요. 지금 보니까 취소 판결 지금 제가 보니까 슬라이드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 당스러운데 취소소송 제기 전이 구속배상 청구였는데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소개할 제가 이제 넣어드리는 거인 주문이 있을 겁니다. 행정소송법 10조를 보시면 처분 취소소송을 담당하는 여기 보면 이제 행정법원에서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접수가 되면 민사법원에서 야 행정법원 네가 다 판단해라 하면서 행정법원에 넘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송이라는 개념인 것이고요. 처음부터 그냥 제기하는 사람이 여기는 행정법원에 해야 되고 이건 민사법원에 해야 되는데 행정법원에 같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같이 넣을 수 있다는 개념이 병합해서 제기한다는 겁니다. 아마 10조인데 보니까 제가 아마 슬라이드 만들면서 10조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기 전 바로 후인데 중이 하나 있다. 취소소송 계속 중에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면 관련 청구 소송을 메인인 취소송을 다투는 재판 행정법원으로 이송하거나 직접 병합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확정되고 난 후에 국가배상 청구가 되게 되면 앞에 있는 게 이제 미치느냐. 그래서 저희가 얼핏 아주 이제 얄팍하게 봤던 기판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확정 판결의 효력으로 기판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기판력은 사실 민사소송법에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짧게 설명할 거는 절대 아니긴 한데 아주 얄팍하게 설명을 드리면 민사법 제216조 내용 좀 보시면 주문에 한해서 주시는 것이고 승패소라는 얘기 없잖아요. 승패소 우리가 기속력이라는 개념 비슷한 개념 기판력과 비슷하게 기속력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기속력에서는 취소 판결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확정된 취소 판결. 취소 판결은 취소소송이니까 승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기속력은 확정 판결은 확정 판결 맞는데 원고 승소 판결일 때였는데 일반적 기판력에서는 패소 판결에도 승패소가 불문하고 주문에 한해서 여기 이제 갑자기 주문이 나오니까 어려운 개념인데 보통 판결은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문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잠깐 보시면 취소 판결이라고 하면 피고가 2021년 11월 1일 원고에 대한 땡땡땡 처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가 안 나왔잖아요. 이유가 더 나와야 되죠. 왜 이게 절차상 하자를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률의 근거 없는지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썰을 푸는 것이고 그냥 간결하게 취소한다라고 하니까 이것만 봐서는 위법하니까 취소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봤기 때문에 그냥 이때 몇월 며칠자 이때 땡땡 처분이 위법했구나. 그러니까 취소했겠구나라는 것 정도까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취소 판결이니까 취소 판결이 아니라 만약에 패소 판결이라고 하면 원고 청구를 그냥 기각하겠죠. 원고 청구를 기각하겠다라는 표현만 들어갈 텐데 취소 판결이라면 이렇게 주문까지 나오겠죠. 이런 주문이 기판력이 미치느냐 취소 판결 확정 국가배상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 봤을 때는 일단은 기판력이 작용을 하긴 하는데 어떤 행정법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소 판결 확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의 과실이 다르다. 완전 치사 보시면 앞에 이 전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 어떤 땡땡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건 사실은 이 판결에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판력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여기 3번 요건에만 미친다. 또 위법이 확인됐, 다른 소송에서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원고 국민, 공무원의 고의 과실은 입증하셔야죠.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기판력은 작용하지만 고의과실로, 고의과실은 따로 네가 입증해라. 이것도 같이 그냥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냥 바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고의과실이 있는 것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너가 입증해라라는 것이라서 기판력은 작용하지만 확정된 취소 판결의 기판력은 작용한다고 보지만 하지만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걸라고 해서 이런 논의가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것까지는 좀 그나마 이렇게 취소 소송과의 관계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개념이 또 등장합니다. 가해 공무원의 어떤 개인적 책임인데 지금 또 뭐냐면 이제 가해자 현재 국가배상 책임에서의 가해자는 공무원이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직접 다이렉트로 국가에게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걸 봤었는데 야 가해자 공무원 너 개인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 책임에 피해자에 대해서 부담할 수도 있고 사실 국가에 대해서도 부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가가 일단 국가배상 청구를 해서 책임을 부담한 다음에 예, 가해자 공무원한테 간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일단 국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먼저 봤죠.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만 이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봤잖아요. 경과실인 경우에 안 한다. 근데 사실 그때의 구상은 돈을 물어내라는 것이고 돈이 아니라 징계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다. 일단은 가해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책임을 좀 보신다고 하면 헌법 제29조 1항 단서에 보면 공무원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때 의미가 무엇이냐 보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니까 경과실인 경우에 구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구상한다는 얘기는 내가 먼저 돈 대신 했으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돈 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일종의 변상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 회계직원, 특히 그 사람의 회계직원, 변상책임이라는 표현을 좀 회계에 관련돼서, 회계 관련돼서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사실은 변상책임 관련된 책임, 그러니까 구상보다 좀 더 좁은 개념이긴 하죠. 그리고 징계사유, 왜냐하면 이 변상책임은 국가배상과 결부된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일단 제가 관련된 종목만 써볼까요? 그러니까 징계사유도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건데 여기 뭐 고의 중과실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경과실도 포함되기 때문에 징계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에게 부상할 수 있는 거는 고의 중과실인 경우 하나이긴 하지만 징계는 가능할 수도 경과실인 경우도 가능하긴 하겠죠. 가해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 어떤 책임을 부담하냐고 하면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부상 관계에 있어서의 뭔가 그 변제 책임이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이런 고의 중과실 따지지 않고 일단 자기 잘못에 대해서 징계 책임을 부담할 것이고 특히 그 공무원이 회계 공무원이다라고 하면 그럼 특히 저희가 변상 책임이라는 표현을 더 쓰고 있는데 변상 책임까지도 부담할 수도 있다. 이거는 사실 지금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네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는 피해자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직접 부담하느냐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거는 이제 공무원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범위에 민법 750조가 포함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번과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와 동시에 가해 공무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29조 1항의 단서의 의미에 750조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래서 이 판례가 이미 사실 앞에 봤었죠. 이미 결과적으로 저희 알고 있던 판례였던 건데 그 판례에서 뭐라고 했냐면 경과실 고의 중과실 나눠서 공무원 경과실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직접 그 이 제사 피해자한테 부담하지 않지만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부담이 된다라는 거여서 이미 저희가 사실은 결과를 봤던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관련된 이 판례에서 다수 의견, 반대 의견, 소수 의견 엄청 갈리는 판례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 일단 저희가 결론만 위주로 해서 좀 알아주시면 일단 경과실은 공무원이 경과실이라고 하면 개인에게도 피해자에 대해서 책임 부담하지 않냐는 것이고 고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부담시킨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 표로 다시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29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공무원 자식의 책임은 국가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것도 이 750조의 내용도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인지 해서 한번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도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조물 책임 이거는 편한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